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환갑을 넘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엄마랍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바로 금쪽 같은 아들 녀석이 있지요. 그 아이가 어느덧 장성하여 제 품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걸 보면 대견하면서도 가끔은 제 손길이 필요했던 어린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도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스럽고 애틋하기만 하네요. 우리 아들, 어릴 적부터 참 유별난 구석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피자니 햄버거니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아들은 뜨끈한 국물에 속이 꽉 찬 순대가 듬뿍 들어간 순댓국 한 그릇이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답니다. 뚝배기가 넘칠 듯 푸짐하게 담긴 순댓국에 밥 한 공기 뚝딱 말아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후루룩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소소하지만 큰 기쁨 중 하나였지요. 특히 저희 동네 시장 골목,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인심 좋기로 소문났던 할머니께서 커다란 가마솥에 직접 끓여내시던 그 순댓국은 우리 아들의 소울푸드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하도 예쁘다며 늘 순대며 내장을 산처럼 쌓아주셨는데 그 기억 때문인지 아들은 지금도 그 집 순댓국 맛을 잊지 못하더군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참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여 분가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아들이 제 짝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제 품을 완전히 떠나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시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 내외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저 고맙고 대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새로운 숙제가 제 앞에 놓이게 되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저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저를 대해주어 내가 복이 많구나. 참 좋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하고 안심했었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도 꼬박꼬박 찾아와주고 가끔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지요.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찌나 떨리고 설레던지요. 행여나 제가 실수라도 할까봐, 혹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렵게 생각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음식이며 집안 청소며 며칠 전부터 부산을 떨었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두근거려 혼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는 참 예뻤습니다. 하얀 얼굴에 눈웃음이 매력적인,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죠. 제법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고 예뻐 보이던지요. 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목소리마저 상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과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연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연신 싱글벙글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나도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단이나 혼수 문제로 양가 어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들 하지만 며느리는 유독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명품 가방이며 고가의 예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데 아들 앞에서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생각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쩌면 조금은 계산적인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얼마간은 시댁에 꼬박꼬박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뜸해지고 전화도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감감무소식일 때가 많아졌죠. 물론 신혼이니 둘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맞벌이하며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만났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과 날 선 듯한 말투는 저를 서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성껏 밑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평소에 제 손맛을 그리워하는 걸 알기에 며느리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반찬통을 받아들면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저희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요즘은 마트나 반찬 가게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거 사다 먹는 게 더 편하고 위생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냉장고가 작아서 이거 다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성의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르지. 입맛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겠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를 대하는 제 마음속에 작은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반찬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면 며느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굴다가도 어떤 날은 제 말이나 행동에 사사건건 나를 세우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랄까요?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 사건과 아들의 생일상 사건입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김장을 대량으로 담가 아들네는 물론이고 친척들에게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제 김치 맛이 좋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그 해에도 어김없이 배추 수십 포기를 사다가 온갖 정성을 다해 김장을 담갔습니다. 며느리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일부러 고춧가루 양을 줄이고 젓갈도 순한 것으로 쓰는 등 신경을 썼죠. 김장을 마치고 제일 맛있게 익은 김치 2통을 골라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 김장김치 좀 가져왔다.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제가 김치통을 내밀자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 선 채로 김치통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집 김치 냉장고가 꽉 차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젓갈 냄새 많이 나는 집 김치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백화점 가면 깔끔하고 세련된 맛의 김치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는 주로 그런 거 사다 먹거든요. 깔끔하고 세련된 맛의 김치라니요. 제가 평생을 담가 온 김치가 졸지에 촌스럽고 냄새나는 음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집 김치 스타일이라는 표현은 또 얼마나 무례하게 들리던지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그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무거운 김치통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소.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은 며느리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기에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들에게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안했죠. 아가, 형준이 생일인데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는 게 어떨까? 너가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이랑 잔뜩 해줄게. 너는 케이크 하나만 준비해 오렴. 며느리도 흔쾌히 대답했고요. 네, 어머니, 좋아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으며 아들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 잡채 삼색나물, 미역국의 각종 전까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음식 맛을 보는데 제 스스로도 감탄할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정말 좋아하겠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잔뜩 차려진 생일상을 훑어보더니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아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그냥 외식하자고 했잖아. 어머니 힘드신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솔직히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기름진 음식 잔뜩 차려놓고 생일 파티를 해? 너무 올드하다. 정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제 제안에 좋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식을 하고 싶었다느니, 음식이 기름지고 올드하다느니 저를 앞에 세워두고 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그 모습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래도 형준이 생일인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서 앉아서 먹자.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생일 파티는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아들은 제 눈치와 며느리 눈치를 번갈아 보며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아들의 생일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얼룩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와 잘 지낼 생각이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겠구나 하는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했나? 혹시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지. 너가 참아야지 별 수 있냐? 라는 식의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래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제가 좀 더 참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며느리에게 더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아들 내 집에 방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으로 제한했죠. 며느리가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말은 최대한 삼가려고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주는 선물이 또다시 촌스럽다거나 쓸모없다는 핀잔을 들을까봐 아예 선물은 현금으로 주거나 아들에게 물어보고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제 딴에는 며느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신을 어려워하고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지 점점 더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마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 네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심지어는 못 들은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좀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두세요.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마치 제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술에 취해 저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영이가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때마다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아들은 차마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저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 아이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나를 모함한단 말인가.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아들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아들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저녁이었죠. 여느 때처럼 회사 일에 녹초가 되어 퇴근했을 아들 녀석의 축 처진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는 아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쓰였거든요. 오늘따라 유난히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던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을 먹이면 기운을 좀 차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 뭐 별거 있나. 엄마가 그거 하나 못 해주랴. 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침 퇴근길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옛날 인심 좋은 할머니의 손맛을 아드님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는 저희 동네 터줏대감 순댓국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순간 구수하면서도 진한 육수 냄새가 마치 저를 끌어당기기라도 하듯 코를 간지렸죠. 홀린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겨운 분위기는 여전하더군요. 저는 가장 좋은 부위로 순대와 머릿고기, 오소리 감투까지 듬뿍 넣은 특 사이즈 순댓국 하나를 정성껏 포장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에. 이모님, 넉넉히 좀 싸주이소. 넉살 좋게 외치며 아들이 좋아하는 새우젓 듬뿍 넣은 다대기와 아삭하게 잘 익은 깍두기까지 야무지게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아이고, 사모님 아드님은 좋으시겠네. 이렇게 어머니 사랑이 듬뿍 담긴 걸 드시니. 식당 이모님이 제 등짝을 툭 치시는데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펄펄 끓는 순댓국이 식지 않도록 신문지로 두툼하게 감싸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와 함께 뜨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아들 녀석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어린아이처럼 한바구음을 지으며 허겁지겁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엄마 노릇 별거 있나.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죠. 띵동. 맑은 벨소리가 울리고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입는 홈웨어 차림의 며느리 얼굴에는 제가 예상했던 반가움이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뜩 찌푸린 미간과 싸늘하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가, 엄마 왔다. 저녁은 먹었고.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 톤은 또 얼마나 차갑고 무심하던지요. 말하는 투가 거슬렸지만 일단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죠. 응. 아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준이 퇴근하고 오면 같이 먹으라고 순댓국 좀 사왔다. 뜨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잖니. 이 집 순댓국,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너도 잘 알지? 제가 순댓국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는 신용까지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불쾌하고 거만해 보이던지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며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순댓국 봉지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마치 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두어 걸음 뒤로 획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아예 틀어막고는 믿을 수 없는 폭언을 제 면전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아우, 역겨워. 머리가 다 아프네. 저 비위 엄청 약한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걸 집안에 들일 생각을 하세요? 속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으니까. 제발 당장 그거 들고 나가세요. 네? 여기서 이런 냄새 풍기지 마시고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콱직 하고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쳐 오르는 느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겹다고, 토할 것 같다고, 당장 들고 나가라고, 그것도 모자라 냄새 풍기지 말라니요. 제 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아픈 다리 이끌고 일부러 찾아가 아들 먹일 생각 하나만으로 정성껏 사온 이 뜨끈한 순댓국을 앞에 두고 저 아이가 감히 그런 망발을 짓거리다니요. 제 눈앞에서 지난 몇 년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온갖 서름과 분노, 무시당했던 기억들,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거대한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망연자실하게 돌아섰던 그날의 비참함, 정성껏 차린 생일상 앞에서 올드하다며 면박을 주던 그 싸늘한 목소리,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던 나에 대한 험담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저 자신과 내 아들에 대한 모독을 방치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 앞에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는가? 내가 왜 이토록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가? 이 아이는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며느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를 그렇게 차갑고 그토록 매섭고 이토록 깊은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 평소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호한 기세의 며느리도 순간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자하고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았던 순댓국 봉지를 다시 집어들어 이번에는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식탁 중앙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뚝배기가 깨질 듯 요란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놀란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서슬 퍼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가 지금 그 잘난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는지 똑똑히 알기는 한 것이냐?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져 헛것을 들은 게냐? 내 앞에서, 이 시어미 앞에서, 그것도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온 나에게 역겹다. 토할 것 같으니 당장 나가라? 너 정신이 지금 온전한 것이냐? 아니면 네 눈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네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슨 길바닥의 돌멩이만도 못하게 보이는 것이더냐? 대답해 보거라.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속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저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듯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그 모습이 더욱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냄새. 그래, 냄새. 이까지 순댓국 냄새가 네 그 고귀하고 섬세하신 코에는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좋아하지 않듯 이 순댓국 냄새를 싫어할 수도 있는 법.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100번, 아니 1000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며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한 발짝, 아니 2발짝 더 며느리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위협적인 제 기세에 며느리는 소파 구석으로 몰리며 잔뜩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곱게, 아주 정중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법 아니더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 냄새가 조금 힘드네요. 나중에 형준 씨 오면 맛있게 먹으라고 전할게요. 라고. 네 그 번지르르하게 배운 입으로는 그 정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수가 없더냔 말이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더군다나 시어미 앞에서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당장 들고 나가라. 이게 어디 잡상인에게 물건 강매당할 때나 할 소리지. 네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에게, 네 시어미에게 할 소리더냔 말이다. 네 입은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배설구냐? 도대체 너는 어느 별에서 떨어졌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 네 아비 어미는 너를 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기본적인 인륜 도덕조차 모르는 것이냐? 어른에 대한 공경은 고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범절이라는 것 자체를 탑재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좋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른에게 막말하는 법만 가르쳐 주더냐? 네 그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하는 가면 뒤에 이렇게 시커멓고 무례한 본성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제 목소리는 이미 격앙될 대로 격앙되어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파트 복도까지 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동공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술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는 듯한 그 눈빛에서는 일말의 반항심 혹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는 듯한 오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네 비위가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얼마나 고귀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시기에 무슨 조선시대 중전마마라도 되시는 줄 아느냐? 아니면 네가 무슨 로마 시대 귀족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이냐? 네 그 하늘처럼 높으신 비위 거스를까봐 이 늙은 시어미는 행여 네 심기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네 눈치만 살살 봐야 하고, 네 남편은, 내 금쪽 같은 아들은 지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음식 하나를 자기 집에서조차 네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더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머리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네 입맛은 그렇게 고결하고 네 취향은 그렇게 세련돼서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천박하고 역겨운 것이더냐? 네가 내 아들보다 위에 있니? 네 기분 맞춰주는 게 이 집안 대소사 중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도 되느냐 말이다. 네가 이 집의 왕이고 여왕이냐? 대답을 해보거라. 대답을. 며느리는 여전히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말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며 속으로 저를 비웃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아주 똑똑히 말해두마. 네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오만방자함, 그 사람 속 긁는 교활함, 그 시어미를 벌레 보듯 하는 무례함,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 녀석 마음 아플까봐, 그리고 행여나 이 가정이 깨질까봐,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얼마나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참고 또 참아왔는지, 너는 네 그 잘난 머리로는 아마 평생 가도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너는 다 알고 있었겠지. 알면서도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했던 것이겠지. 내가 네 소나귀에서 놀아난다고 생각하며 뒤에서 비웃었겠지. 내가 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우스웠겠지. 아들 하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시어머니로 보였겠지. 하지만 오늘부로, 지금 이 순간부로 모든 것은 끝이다. 더는 너의 그 가짜는 갑질과 무례함을 단 한순간도 참아줄 생각이 없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 내가 왜 참아야 하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제 평생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것도 며느리에게 격한 감정을 쏟아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내뱉고 난 후 저는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떨리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래, 쏟아낼 말은 다 쏟아냈다.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는 일종의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고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의 똑딱, 똑딱 초침 소리만이 마치 심장 소리처럼 유난히 크고 불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순댓국 봉지는 이미 그 뜨거운 온기를 잃어버린 채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 된 슬픈 증거물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 벌벌 떨며 저를 올려다보던 며느리는 이제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고 두 주먹은 아마 속으로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일견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로 인해 사고가 정지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연기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찰나 같기도 하고 영원 같기도 한 그 숨막히는 정적이 깨진 것은 현관문 도어락 해제되는 소리가 띠리릭하고 유난히 날카롭고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곧이어 익숙한 구둣발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하루의 고단함과 집에 돌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기라도 한 듯 힘없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우뚝 멈춰선 채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마치 살얼음판 같은 거실의 공기.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어머니의 분노와 실망감으로 이글거리는 낯선 얼굴.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넋이 나간 듯 텅 빈 눈으로 서 있다가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 마치 전쟁의 폐허 속 깃발처럼 덩그러니 놓여있는 문제의 순댓국 봉지까지. 아들의 얼굴에서 퇴근 후의 피곤함과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뒤엉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저와 며느리 사이를, 그리고 식탁 위의 순댓국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리고 미영아!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누가 당신 울렸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 좀 해봐! 아들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아내에 대한 염려가 뒤섞여 있었죠. 아마도 그의 머릿속은 지금 터지기 직전일 겁니다. 평생 온화하고 자애롭기만 했던 어머니가 저토록 분노한 모습은 처음일 테고, 늘 밝고 당당했던 아내가 저렇게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모습도 처음일 테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와락 소리를 내며 아들에게 달려들어 그 넓은 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항구를 발견한 난파선의 선원처럼 아들의 허리를 부서져라 끌어안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온 거야? 나 너무 무서웠어. 엉엉,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순댓국 냄새 때문에 미식거린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흑흑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고 온갖 무서운 말씀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엉엉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 여보, 어머님 눈빛 좀 봐. 꼭 날 잡아먹을 것 같아. 나 어떡해. 며느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여주인공처럼 아들의 옷자락을 눈물 콧물로 적셔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중간중간 제 쪽으로는 겁에 질린 듯한 눈빛을 흘깃거리면서도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그 모습은 실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저 정도의 연기력이라면 드라마에 나가도 손색이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품에 안겨 가녀리게 떨며 서럽게 우는 아내의 등을 당황한 채 토닥이면서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냉엄하고 서슬퍼런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게 저와 며느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일단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남편으로서의 본능과 자신의 어머니가 저토록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한 데에는 분명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아들로서의 직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들은 결국 저를 향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아내에 대한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면 어떡해요? 애가 지금 놀라서 떠는 것 좀 보세요. 아들의 그 말, 그리고 저를 향한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던 그 약간의 비난과 원망이 담긴 눈빛.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깊은 곳에서부터 서운함과 배신감이 다시 한번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아들아. 결국 너에게는 네 아내의 눈물이 먼저 보이는구나.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 어미의 찢어지는 속은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하긴 너가 뭘 알겠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또 참아왔는지. 하지만 괜찮다. 원망하지 않으마. 이제부터라도 똑똑히 알게 해주면 되는 것이니. 저는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애써 삼키고 일부러 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명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교묘한 연기와 제 아들의 어리석은 외면 속에 진실이 묻히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불렀습니다. 제 흔들림 없는 시선에 아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는 듯 했습니다. 네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이지 추호도 아주 작은 실마리조차도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혹시 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네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에서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미 앞에서 숨길 생각 말고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거라. 제 다그침에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가 완전히 무지하지만은 않았음을, 어쩌면 제 짐작이 맞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죠.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시간에 굳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순댓국을 사들고 여기에 왔겠니? 다른 이유 없다.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네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서 회사 일에 시달린 내 아들. 이거라도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기운 좀 차렸으면 하는 오직 너 생각 하나만으로 온 것이다. 내 딴에는 서프라이즈라고. 너가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지. 제 말을 듣는 동안 아들의 표정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에 안겨 울던 며느리는 이제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든 채 아들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이 두려웠을 테지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내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내가 손에 들고 온 이 순댓국 봉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코를 틀어막으면서 무슨 이런 역겨운 냄새가 나냐고. 구역질 나서 토할 것 같다고. 당장 그거 들고 나가라고. 내 면전에 대고 소리치더구나.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말이다. 저는 당시 며느리가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단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아들의 귀에 똑똑히 박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고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제야 상황이 파악된다는 듯 저와 고개 숙인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원망은 희미해지고 대신 아내에 대한 실망과 당혹감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사람이 저마다 싫어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비위가 유달리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순댓국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니까. 하지만 아들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네 엄마가, 시어미가 너를 위해 정성껏 사온 음식 앞에서 면전에 대고 역겹다 나가라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겠니? 그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더냔 말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더욱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네 아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보인 것이 과연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 같으냐?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 대신 침묵했고 며느리의 어깨는 더욱 세차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뉘우침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분함과 억울함의 눈물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처음이 아니지. 아마 너는 어렴풋이라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가 모르는 척했을 뿐. 저는 그동안 제 가슴 속에 피멍울처럼 맺혀있던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네 처가에 보낸 이 바지 음식 기억나니? 밤새 정성껏 만들어 보냈더니 너희 장모님께서는 고맙다는 인사 전화 한 통 없으셨고 네 아내는 나중에 내게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이 바지 음식을 보내요? 그냥 돈으로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라고 면박을 주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니? 또 내가 네 몸에 좋으라고 철마다 담가 보냈던 그 김장김치는 네 아내는 내가 보는 앞에서 김치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젓갈 냄새가 너무 심하다. 자기 스타일 아니다라며 내 면전에서 거절했었다. 심지어 백화점 김치가 더 깔끔하고 맛있다는 소리까지 덧붙이면서 말이다. 그때 내가 그 무거운 김치통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웠는지 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결혼하고 처음 맞았던 내 생일상은 또 어떻고? 내가 네 아내 힘들까봐 음식 장만이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저 케이크 하나만 부탁했었지. 그런데 정작 잔칫날에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은 내 정성을 앞에 두고 기름지다. 너무 올드하다. 외식하는 게 나았다며 앞에서 투덜거리기 바빴지. 그날 네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다. 그때 네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 어미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아들아, 이건 너도 부인하지 못할 테지. 네 아내가 그동안 나 몰래 너에게 내 흉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가며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말이다. 나 때문에 힘들다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를 들들 볶아댔겠지. 그러면서 교묘하게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들 말이다. 그때마다 너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을지 이 어미가 왜 모를 것 같으냐? 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나서는 것이 너희 부부 사이를 더 힘들게 할까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은 또 어땠을 것 같으냐?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아마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내의 등을 토닥여주지도 않았고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과 제 말을 맞춰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울음소리마저 그친 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거실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저의 격앙된 목소리로 소란스러웠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정적을 갈랐고 창밖에서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 앞에서는 그 어떤 외부의 소리나 빛도 의미를 갖지 못하는 듯했죠. 아들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기도 하고 답답함에 연신 넥타이를 풀었다 조였다 하기도 했으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힘없이 식탁 위에 놓인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순댓국 봉지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 봉지 안에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갈등과 오해, 그리고 오늘 폭발해버린 진실이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로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조금 전 저를 향했던 희미한 원망이나 아내를 감싸주려던 보호 본능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실망감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배신감마저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혹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전혀 다른 이면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실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정말 사실이야? 조금 전 엄마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사실이냐고 묻고 있잖아.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게 떨리는 어깨만이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을 뿐이었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더욱 실망한 듯 혹은 분노한 듯 목소리 톤을 조금 높였습니다. 대답해봐.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당신 아프다고 하면 죽 사들고 달려오시고 당신 좋아하는 과일이며 반찬이며 철마다 챙겨주시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엄마한테 김치가 촌스럽다느니 생일상에 올드하다느니 심지어 내 앞에서 엄마 혼담까지 늘어놓으면서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명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감싸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감내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 상냥함, 그 밝은 모습들, 그게 다 뭐였는지, 혹시 그것마저도 다 연기였던 건 아니지? 말해봐. 아들의 다그침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더욱 움츠린 채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릴 것처럼 작아져 있을 뿐이었죠.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침묵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결국 깊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이라는 놈이 돼서 너무 아니라고 어리석었습니다. 미영이 말만 믿고, 아니, 어쩌면 진실을 알면서도 제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애써 외면하고 방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엄마.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제 아들은 여전히 착하고 여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관계의 규칙을 명확히 정립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며느리를 포함한 세 사람 모두를 향해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지만 더욱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관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진심은 알겠다. 그리고 너의 사과도 받아들이마. 하지만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앞으로 너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가, 저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도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오늘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단순한 순댓국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시어미에 대한 무시와 오만함,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의 부재가 순댓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너가 진정으로 이 상황을 반성한다면 너가 싫어하는 냄새 하나 참지 못했던 너의 편협함 이전에 너를 위해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너의 그릇된 태도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지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고 기본이다. 그러니 아가, 이제부터는 너의 행동거지를 바로 하거라. 너 기분 내키는 대로 시어미를 하대하고 너 감정을 배설하듯 함부로 말하고 너의 고상한 취향을 내세우며 내 정성을 무시하는 그 모든 버릇들, 오늘 이 순간부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고 너의 변덕과 짜증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주는 하녀는 더더욱 아니다. 명심 또 명심하거라. 앞으로 나에게, 그리고 너의 남편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라도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를 더 이상 내 며느리로,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알아듣겠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이성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관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다. 너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 아내 비위 맞추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너희 어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도리가 아닐 뿐더러 너희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너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그녀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너희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줄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 아내 치마폭에 쌓여 어미 속을 썩이고 너 자신마저 병들게 할 테냐? 너 역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의 엄숙함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내외가 스스로 이 상처를 봉합하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핸드백과 겉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엄마, 벌써 가시게요? 저녁 식사는 제가 차릴게요. 아니, 순댓국이라도 태워서. 아들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그냥 가련다. 너희 둘이 조용히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을 테니 오늘은 너희에게 그럴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거실에 남겨진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며느리와 그런 아내와 저 사이에서 복잡하고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 저는 그 두 사람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너희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진심은 너희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부디 오늘의 이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아들 네 집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동안 밤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지쳤을지언정 제 마음은 놀랍도록 후련하고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눌러왔던 무겁고 답답한 돌덩이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앞으로의 변화는 온전히 저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들 네 집 현관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부터 제 마음은 참으로 복잡미묘했습니다. 수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을 속 시원하게 쏟아낸 것에 대한 후련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제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기 때문이죠.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부당한 대우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날 이후 저희 집과 아들 네 사이에는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세워진 듯 어색하고 차가운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죠. 며느리에게서는 전화는커녕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의례적인 안부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 역시 제게 매일같이 하던 저녁 안부 전화를 며칠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짧고 사무적인 용건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줄였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늘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잔뜩 묻어났고 저희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의 일이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에게 금기어처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정말 아들 내외와 영영 등지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 말 한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소. 시간이 약이니까. 남편은 제 옆에서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역시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을 때도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속 시원하게 잘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염려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가 참았어야지. 그러다 아들 얼굴 보기 더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서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아니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냉기는 좀처럼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늦은 오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살짝 상기된 듯한 목소리였죠. 엄마, 저녁 식사하셨어요? 저희 지금 엄마 집 근처인데요. 미영이도 같이 있는데 잠시 아주 잠시만 들러도 될까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관계 회복의 신호일까? 아니면 완전한 파국을 알리는 전조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
마침 저녁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뭘 망설이고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싶었죠.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며느리는 한 달여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차라도 내올까 하고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않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며느리의 진심과 지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든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음을 삼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같이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머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진심과 사랑을 오해하고 제 감정, 제 기분만 앞세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염치 없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불안한 듯 서로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 앞에서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분노와 원망마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과거의 잘못이 완전히 잊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는 그녀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일으켜 앉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가.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너의 진심을 믿으마. 그리고 너의 사과도 받아들이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너의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니?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마. 제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고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로 변신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존중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감감무소식이던 며느리가 이제는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살갑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불쑥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설거지나 집안일을 선뜻 나서서 돕기도 했고요. 제가 무심코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는 다음 날 직접 끓였다며 정성껏 포장한 죽을 들고 찾아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가끔은 예전의 모습이 언뜻 비치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먹한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고 저 역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가며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폭풍 같았던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좋은 시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고 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순댓국 한 그릇 앞에서 터져나왔던 제 분노는 역설적이게도 저 자신을 되찾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며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만 진정한 존중과 건강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지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고 아름답기만 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마음고생도 심했고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노심초사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이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몇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간 듯 후련하고 통쾌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웃음 짓기도 했죠. 얼마 전에는 제 생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예전처럼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예쁜 옷을 선물해 주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끄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수줍은 듯 웃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저번에 어머님이 사오셨던 그 순댓국집 아직도 있죠? 갑자기 그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혹시 저랑 같이 가주시지 않으실래요?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저와 아들, 남편 모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고요. 저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장난기나 다른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설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순댓국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을 더시피려는 참으로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 그 집 순댓국 맛을 아는 걸 보니 아가도 뭘 좀 아는구나. 좋지. 가고 말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 너가 쏘는 거냐? 제 농담에 며느리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따라 웃었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순댓국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식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관계, 건강한 고부관계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고 견딤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 입더라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것이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훨씬 더 밝고 평화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우리 아들 녀석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얼큰한 동태찌개나 끓여 먹어야겠습니다.